부모님께 효도하겠다며 간호사 면허까지 따며 캐나다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던 서정은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 박성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부탁이 있다. 그 말이 서정은의 인생을 180도 바꿀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서정은은 캐나다에서 월급을 다 모아 부모님께 송금했던 효녀였습니다. 한국 부모님께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남편 박성호를 만나면서 더 깊어졌어요. 엄마가 외로워해. 우리 혼자 살면 안 될까? 그 한마디가 천국 같던 캐나다의 집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있자. 정말 잠깐이야. 1년이면 충분해. 그렇게 시작된 시댁살이였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버리고 캐나다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모두 포기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음속으로는 남편을 믿었고 시어머니 김옥분도 그저 외로운 할머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먼 곳에서 왔으니 편하게 있어라며 손을 맞잡았지만 집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밥상은 물론이고 세탁, 청소, 심지어 시어머니의 친구들 상대까지 모든 게 서정은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서정은 시간 되니? 라고 물었던 남편이 한국에서는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라며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똑같은 남편인데 어머니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서정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캐나다에서 포기한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잠시라던 그 말은 4년이 되었고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며 서정은은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의 눈물로 적신 시댁살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서정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캐나다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기뻐했고 시어머니도 손주 본다며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주는 가운데 서정은은 자신의 몸이 천천히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의 입덧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속이 메스꺼웠고 밤 냄새만 나도 화장실로 향해야 했어요. 간호사였던 서정은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겪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에 일어나 구토를 하며 아기야,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마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남편 박성호는 회사에 나가고 시어머니 김옥부는 갑자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은아, 내 지인들이 온단다. 점심상을 예쁘게 차려놔야겠지? 순간 서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몸은 이미 한계였거든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그렇게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도 너 나이 때 애 셋을 낳아봤다. 그 정도는 다 참고 한다. 뭐가 문제냐? 그 한마디가 서정은의 모든 용기를 꺾어버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서정은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변기에 앉아 몸을 굽혀 구토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낳은 건가? 아니, 내 몸이 잘못된 건가? 눈물이 흘렀어요. 캐나다에서는 임신 초기에 유급 휴가를 주고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해주던 그곳이 갑자기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20분 후 서정은은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팔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멸치를 우리고 나물을 무쳐 나갔습니다. 소고기를 구워야 했고 계란말이도 해야 했고 밥도 지어야 했어요. 입덧으로 흔들거리는 몸을 붙잡고 서정은은 아침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시어머니의 지인들이 들어섰습니다. 50대부터 70대의 할머니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들을 맞이하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애가 생겼거든. 봐, 이 손맛. 할머니들은 오, 이거 맛있네. 우리 아들 며느리는 이 정도 못한다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 서정은은 식탁 모퉁이에 앉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때 또다시 구토를 참았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 타일에 볼을 비비며 서정은은 깨달았어요. 아, 내 아이보다 시어머니의 체면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내 임신보다 손님 대접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서정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내가 너를 위해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눈빛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서정은은 남편 박성호를 기다렸습니다. 일어나서부터 밤이 올 때까지 몸이 떨려서요. 아침에 구토했던 일, 점심상을 차렸던 일, 그리고 일어서려다 많은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이어야 했어요. 밤 10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서정은은 거실의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을 봤을 때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외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라는 절절한 눈물 말이에요. 어머, 뭐 했어?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정은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손님상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있었어. 입덧이 심했는데. 계속 참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아이가 따져 묻듯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 짜증 같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서정은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외로워서 그런 거야. 조금만 이해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서정은은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막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신은 임신 초기에 몸이 아파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아내였어요.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통증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외로움을 들었어요. 외로움이라고? 당신 어머니는 외로워서 이해받아야 하고 나는 임신을 참고 있는데 이해를 못 받는다고. 서정은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힘든 건 알겠는데 엄마도 그럴 나이 아니잖아.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서정은은 무언가 확실하게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유리잔이 떨어져 깨지는 그런 소리 말이에요. 아니, 그건 유리잔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녀가 이 남자를 믿고 있었던 마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서정은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알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어머니의 외로움이 더 중요하고 내 아파함은 그 다음이구나. 나는 너의 아내가 아니라 너희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군.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은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정은이 한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서정은은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의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내가 잘못 느껴지지?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캐나다에서는 내가 간호사였어. 동료들은 나를 서정은이라고 불렀어. 하지만 여기선 나는 누구지? 간호사 서정은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박성호의 아내도 김옥분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이 집의 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서정은은 그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마저도 자신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동네 마트 앞은 오후 3시쯤이 가장 한산한 시간입니다. 서정은은 그날도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나왔어요. 임신 4개월 차 몸은 무거웠지만 집 밖을 나가는 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거든요. 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던 그 순간 서정은의 눈에 어떤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65세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정은은 그 남자를 알았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 최정호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와 자주 마주쳤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의 거리감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치 나이 먹은 연인처럼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요. 그 웃음은 서정은이 지난 4년간 본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여린 마치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정은은 눈을 돌렸어요. 자신이 본 것이 아닌 척 하려고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뭘 하는 거야? 물론 시어머니도 한 사람이었어요. 외로울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이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의 남편 앞에서는 외로운 할머니를 연기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밖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니요. 그 다음부터 서정은은 시어머니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나간 날이 있었어요. 립스틱을 칠하고 머리를 손질해서요. 어디 가세요? 서정은이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그냥 친구들 만나러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최정호였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서정은이 실수로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건드렸을 때였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최정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고 최정호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얹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딘가 좋은 카페였어요. 서정은은 얼른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의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을 때 서정은은 의도치 않게 메시지를 받습니다. 옥분 씨,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네요. 언제 또 봅시다. 그리고 그 메시지 옆에는 하트 이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하트 이모지요. 60대의 남녀 사이에 오고 가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뒤로는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사진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최정호가 어딘가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복숭아밭, 그리고 어딘가 좋은 식당에서의 사진들 말이에요. 서정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손도 떨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랐거든요.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남자한테는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다고. 나를 도우미처럼 부렸던 그 여인이 다른 남자 앞에선 이렇게 여성다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그날 밤 서정은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뭔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 박성호의 반응은 한숨 무관심이었습니다. 엄마도 외로우시지. 뭐가 문제야? 그 순간 서정은은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남편도 시어머니도 누구도 자신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진짜로 외로워서 나한테 일을 시킨 건가? 아니면 그냥 며느리를 부려먹기 위해서였나? 선생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병원 의사의 말은 명확했어요. 임신 4개월, 태반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정은은 의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되도록 누워있고 과도한 신체 활동은 피할 것. 간호사 출신의 그녀는 이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건 건너물 수 없는 경고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시어머니 김옥분이 거실에서 외쳤습니다. 정은아, 요즘 너무 집이 지저분하지 않니? 이걸 어쩌지? 서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자신의 동창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약속했던 날이었거든요. 당연히 대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는 쉬라고 했는데. 서정은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뭐해? 우리 때는 임신 중에도 집안일 다 했어. 게다가 태교는 어떻게 돼? 아이한테 엄마가 부지런하다는 거 알려줘야지.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태교야. 그 말 한마디가 서정은의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어머니. 서정은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팔에 힘이 없었지만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청소용품을 들었습니다.
물걸레를 짜고 대청 구석까지 닦았어요. 화장실 타일을 하나하나 문질렀고 천장에 거미줄까지 닦았습니다. 임신 4개월의 무거운 몸으로 8시간을 비틀거리며 청소했어요. 오후 4시 이모님들이 들어섰고 저녁 9시까지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밥을 지었고 반찬을 담았고 술잔까지 날랐어요. 당신이 임신한 며느리라는 사실을 잊고 싶었거든요. 아니, 잊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봤으니까요. 밤 11시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정은은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이 묵직했어요. 뭔가 자꾸만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정은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사이로 빨간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서정은의 다리 사이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눌렀어요.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음파를 봅시다. 기계의 소리가 울렸고 의사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서정은은 화면을 봤어요. 아기의 심장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 두 마디가 세상을 끝냈습니다. 서정은은 목이 터지라 울었습니다. 아기야,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몸은 경련을 일으켰어요. 간호사가 진정제를 놔줬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서정은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배는 납작해졌고 몸에는 꿰맨 자국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몸 밖에 있었어요. 마음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말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찍 낫고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에요. 남편은 손을 잡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말이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야라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퇴원한 그 밤 서정은은 거울을 봤어요. 자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은 죽어 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서정은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도우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서정은의 웃음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점점 더 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산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서정은은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 그리고 그것을 야기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병실에 누워만 있던 서정은을 보고 병문안을 온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 흔하다. 요즘 여자들 다 겪는 거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거냐? 빨리 일어나서 일해야지. 집이 이 꼴이 돼도 괜찮냐? 그 말이었어요. 단 한마디의 위로도 미안함도 없이 오직 일을 해야 한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터졌습니다. 서정은 안에 있던 4년의 침묵, 4년의 눈물, 4년의 상처가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에는 아직 바늘이 꽂혀 있었고 처방약도 먹고 있었지만 일어났어요. 어머니. 서정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처럼요. 내 아기가 죽었어요. 당신이 시킨 청소 때문에. 병원에서 쉬라고 했는데 당신은 태교라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내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일 흔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가락도 떨렸어요. 하지만 눈은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직접 맞춰졌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무정하신데 최정호한테는 그렇게 다정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 메시지들 다 봤어요. 복숭아 바치고 카페에서의 사진들. 당신은 그 남자하고 여행까지 다니셨어요. 가족들도 몰래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정은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는 아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당신 외로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혼자니까라고. 그래서 내가 입덧을 참았고 내 손을 잘라내는 듯한 청소를 했고 내 아기의 목숨까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외로움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뭐예요? 아들 며느리는 노예처럼 부려먹고 모르는 남자 앞에선 여인이 되어서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서정은은 계속했어요. 이제 멈출 수 없었거든요. 4년이 흘렀거든요. 당신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당신도 어머니이고 아내였다고. 하지만 당신은 내가 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내가 간호사라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그저 이 집의 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아이브이 줄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서정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서정은이었어요. 간호사 서정은이었어요. 대동료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존중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나는 뭐였어요? 그냥 내 며느리, 나의 도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박성호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정으로 아내의 편에 서는 손을 잡았어요. 정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의 눈에서도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뭘 했어? 우리가 진짜 뭘 했어, 엄마? 남편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형이 와서 데려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마구 떠들었어요. 아이고, 저 여자가 남자를 만났다니. 60대까지 이럴 리가. 시어머니는 동네를 떠나야 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명예 때문에요. 짐을 싸던 시어머니가 서정은을 봤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네. 내가 미안해. 목소리는 작았어요. 마치 아이처럼요. 하지만 서정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없었습니다. 감정도 없었어요. 단지 피로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서정은이 답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네라는 한마디. 그 속에는 용서도 분노도 무엇도 없었어요. 단지 필요한 수용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서정은과 남편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너무 늦었어요. 아기는 이미 죽었고 4년은 이미 지나갔고 서정은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었지만 그것도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 밤 서정은은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눈을 깜빡이듯이요. 그리고 서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야, 엄마는 여기야. 엄마도 너처럼 죽고 싶어. 서정은은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되지 않겠다. 그 말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을 버린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서정은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은 그것뿐이 아니라는 것을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캐나다에서 가져온 것들, 그리고 지난 4년간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 사진첩도 챙겼어요. 아기의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는 그 사진첩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시댁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서정은은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밤에 잠들 때도 그곳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계속 울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그리고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내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어요. 2주, 한 달, 3개월.
서정은은 천천히 자신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를 먹었고 산책을 나갔고 책도 읽었어요. 캐나다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 말이에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 혼자 행복해도 되는 건가? 아기는 없는데? 하지만 그 죄책감도 차츰 사그라들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찾아왔어요. 박성호는 어색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침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은아, 잘 지내냐? 그 말에 서정은은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이 아닌 참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너만 참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의 눈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은은 그 말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미안하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미안함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했습니다. 뜻밖의 답변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어요. 단지 침묵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어요. 이번 침묵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정은은 아직도 아이의 방을 떠올립니다. 벽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남겨뒀던 그 방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났다면 파란색으로 칠하려고 했어요. 밝은 파란색. 하늘 같은 색깔 말이에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제 서정은은 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아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은 단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불공정했습니다. 비인간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1년 후 서정은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간호사 면허를 활성화했고 한국의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캐나다 때보다 훨씬 적었지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계신 자신의 어머니에게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알았어? 효도는 희생이 아니어야 한다고.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게 있잖아. 나를 사랑하라는 거. 그럼 엄마도 엄마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게 진짜 효도야. 전화 저편에서 어머니는 울었어요. 우리 정은이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서정은은 이제 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평생 가겠다는 것을요. 그 방을 보면 언제나 눈물이 날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까지 죽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안다. 아이가 남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새벽 5시 서정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서울의 아침이 밝고 있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지는 하늘을 보며 서정은은 중얼거렸어요. 아기야, 엄마가 살아가고 있어. 엄마가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아기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나요? 어쩌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억눌렸던 며느리로서의 자신, 혹은 바쁜 일에 정신없던 남편으로서의 자신,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옹죄던 어머니로서의 자신 말이에요. 서정은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효도를 핑계로 가족을 옥죄고 외로움을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상처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셨나요? 서정은이 마지막에 한 말을요. 효도는 희생이 아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버이날이 되면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신의 어머니, 며느리에게 그런 역할을 강요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정은이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배운 것들을 말이에요.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 이렇게 세 세대가 한 가족 안에서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끊을 것인가를요. 서정은은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프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과 가족을 구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철렁했다면, 눈물이 났다면, 혹은 누군가 생각이 났다면 그것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이렇게 우리 살 속의 진정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세대 간의 오해,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성장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마음쉼터 라디오를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것이 마음쉼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서정은의 이야기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은 여러분의 아들, 며느리,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치유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가족의 이야기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어쩌면 더 가슴 아프고 더 생생하고 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효도는 희생이 아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충분히 사랑했어요. 이제는 자신도 함께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니가 계신가요? 당신이 자신의 며느리를 옳조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며느리가 계신가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마음쉼터 라디오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웃음을, 당신의 성장을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음쉼터 라디오 계속 지켜봐 주세요.